서울대학병원의 분만실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는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서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한 남자의 발걸음 소리만이 들려왔다. 축하합니다. 김 선생님. 예쁜 딸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박지훈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그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본 김민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선생님? 김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은 의사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박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의사 생활 15년 동안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겪었지만 매번 힘들었다. 아이가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분만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김민수의 아내 이지연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고 김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김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아 발달 과정에서 상지 형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산전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기능이 정상입니다. 폐 기능, 심장, 뇌 모두 건강합니다. 간호사가 작은 담요에 쌓인 아기를 김민수에게 내밀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들었다. 아기의 얼굴은 그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까만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담요 아래에는 두 어깨에서 곧바로 끝나는 몸통, 팔이 없었다. 김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기를 가슴에 안았다. 괜찮아, 아가.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언제나 너를 지켜줄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대할까? 그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어떤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이지연이 의식을 찾았을 때 김민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이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출산 후의 기쁨이 어려 있었다. 우리 아이는 어때요? 건강해요? 이지연이 물었다. 김민수는 목을 가다듬었다. 지연아, 우리 아기는 팔이 없이 태어났어. 이지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태아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대. 하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건강해. 정말 예쁜 아이야. 이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 보고 싶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가져왔다. 이지연은 담요에 쌓인 아기를 보았고 조심스럽게 담요를 열어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는 것은 김민수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지연이 흐느꼈다. 함께 이겨낼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 거예요. 김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들은 딸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김희망. 그 이름에는 그들의 기도와 소망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병원에서의 첫몇 주는 적응의 연속이었다. 희망이를 먹이고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모두 새로운 도전이었다. 의사들은 그들에게 가능한 한많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문제는 그들이 직접 해결해야 했다. 아기의 상태는 선천성 상지 결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조기구나 의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희망이는 너무 어려서 그런 옵션을 고려하기는 이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김민수는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그는 의수기술, 재활치료, 특수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이지연은 더 실용적인 문제에 집중했다. 그녀는 희망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웠다. 팔이 없는 아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안고 목욕시키고 옷을 입힐 수 있는지를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차 그녀만의 방법을 찾아나갔다. 희망이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김민수와 이지연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매일매일이 도전이었다. 희망이를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히는 모든 일상이 그들에게는 산을 오르는 것만큼 힘들었다. 특히 밤에는 더 힘들었다. 희망이가 올 때마다 빠르게 대응해야 했고 종종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지연이 어느 밤 희망이를 재우고 난 후 물었다. 그녀의 눈 아래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다른 선택이 있나요? 그녀는 우리의 딸이에요. 김민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날 밤 그들은 인터넷에서 팔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발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들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팔이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팔을 잃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김민수와 이지연에게 희망을 주었다. 희망이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지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그들은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 정보와 지원을 나누는 곳이었다. 김민수와 이지연은 즉시 가입했고 그곳에서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썼다.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그들은 서울에 있는 재활병원을 알게 되었다. 이 병원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김민수가 말했다. 어쩌면 희망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희망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다른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났다. 어떤 아이들은 희망이처럼 사지결손이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다른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었다.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재활 전문의 김정환 박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희망이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발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팔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발을 손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물론 나중에는 의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가 자신의 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수와 이지연은 즉시 희망이를 프로그램에 등록시켰다. 그것은 일주일에 3번, 각각 1시간씩의 치료 세션을 포함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그들은 딸을 위해 어떤 희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희망이가 1살이 되던 날, 그들은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다. 가족들과 몇몇 친한 친구들이 모였다. 모두가 희망이에게 선물을 가져왔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인형, 블록, 퍼즐, 모두 손을 사용해야 하는 장난감들이었다. 김민수의 어머니, 희망이의 할머니인 박영숙 씨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그것은 발로 조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된 장난감이었다.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어요? 어머니? 이지연이 놀라서 물었다. 인터넷에서 찾았어. 미국에서 수입한 거야. 우리 희망이가 특별하니까 특별한 장난감이 필요하지. 박영숙 씨가 말했다. 희망이는 그 장난감을 발로 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녀는 발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터득했다. 장난감에서 밝은 색의 불빛과 음악이 나왔고 희망이는 기뻐하며 웃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희망이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 모두의 마음을 채웠다. 우리 딸은 정말 특별해요. 이지연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거예요. 우리가 도울 거니까요. 희망이가 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특수교육과 물리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희망이는 발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의 발가락은 손가락만큼 정교하지 않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을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도전이었다. 치료사들은 희망이에게 다양한 운동을 가르쳤다. 발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리기, 발로 크레용을 잡고 선 그리기, 발을 사용해 옷 입기 연습 등 매 세션마다 희망이는 조금씩 발전을 보였지만 좌절의 순간도 많았다. 안 돼. 희망이가 어느 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발로 블록을 쌓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무너졌다. 이지연은 딸의 좌절감을 이해했다. 괜찮아, 희망아. 다시 한번 해보자. 포기하지 마. 좌절감이 찾아올 때마다 김민수와 이지연은 희망이에게 끊임없이 격려를 보냈다. 할 수 있어, 희망아. 너는 강해. 포기하지 마. 그들의 끈질긴 격려와 희망이 자신의 결단력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발을 사용해 장난감을 집을 수 있었고 간단한 그림도 그릴 수 있었다. 봐봐, 엄마. 내가 그렸어. 희망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원과 선으로 이루어진 얼굴이었지만 이지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였다.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4살이 되었을 때 희망이는 발로 크레용을 쥐고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졌고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일상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부 세계는 항상 친절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 속삭임, 때로는 노골적인 질문들이 가족을 따라다녔다. 저 아이는 왜 팔이 없어요? 불쌍해라. 어떻게 살아갈까? 저런 아이를 낳다니 그 부모들은 어떤 느낌일까? 이러한 말들은 이지연과 김민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들은 희망이를 위해 강해야 했다. 그들은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야 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기도 해. 김민수가 희망이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거지. 희망이는 아직 어렸지만 그녀는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때로는 궁금한 듯 물었다. 아빠, 왜 사람들이 나를 계속 쳐다봐요? 김민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딸에게 세상의 잔인함을 너무 일찍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현실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때로 다른 것에 호기심을 가져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내가 팔이 없어서 그들은 놀라는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너는 그냥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희망이는 그 대답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김민수는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희망이가 5살이 되던 해 그들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텔레비전에서 의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것이다. 최신 기술의 의수는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이런 게 희망이에게도 가능할까요? 이지연이 흥분해서 물었다. 그들은 즉시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최첨단 의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희망이같이 어린 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의수는 성인이나 최소한 청소년을 위해 설계되었다. 포기하지 말아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김민수는 이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의수 개발 회사들, 유료 전문가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찾은 것은 희망을 주기에는 부족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희망이가 어리기 때문에 의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고, 비용 역시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아직은 발을 사용하는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전문가가 조언했다. 의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몇 년 후에는 더 좋은 옵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의수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를 계속 따라가며 희망이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수는 우연히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다. 새로운 희망, 한국의공학연구팀, 어린이용 신경의수 개발 중.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공학과의 정승호 교수팀이 어린이를 위한 특수의수를 개발 중이었다. 이 의수는 근육 신호를 읽어 작동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의수보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웠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게 희망이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지연이 기사를 읽고 물었다. 확실히 알아볼 가치가 있어요. 김민수가 대답했다. 김민수는 즉시 정승호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희망이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메일을 보낸 후 그는 답장이 올 때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아마도 너무 바쁘신가 봐요. 이지연이 위로했다. 아니면 이메일이 스팸함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김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 교수와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정 교수의 연구실과 통화할 수 있었다. 정 교수님은 현재 해외 학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연구실 조교가 말했다. 다음 주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메시지를 남겨드릴까요? 김민수는 자신의 연락처와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정승호 교수는 일주일 후에 답장을 보내왔다. 그는 희망이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고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다. 김 선생님, 이메일 감사합니다. 귀하의 딸 희망이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현재 개발 중인 어린이용 신경의수가 희망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 중에 희망이와 함께 저희 연구실을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직접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민수는 이메일을 읽자마자 이지연에게 전화했다. 정 교수님이 답장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만나고 싶대요. 정말요? 언제요? 이지연이 흥분해서 물었다. 다음 주에요. 희망이를 데리고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한대요. 오, 민수 씨.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이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만에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희망이 느껴졌다. 김민수와 이지연은 희망이를 데리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을 찾았다. 정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친절해 보이는 남자였고 그의 연구실은 다양한 기계와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 정 교수가 희망이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했다. 나는 정승호라고 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팔을 만들고 있어. 희망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정 교수는 희망이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 부분을 검사하고 몇 가지 측정했다. 희망이가 우리 연구에 아주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선천적으로 팔이 없는 경우 뇌는 여전히 팔을 움직이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우리는 그 신호를 포착해 의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의수는 어깨 근처의 근육 신호를 감지합니다. 희망이가 팔을 움직이려고 생각하면 그 신호를 포착해 의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김민수와 이지연은 희망에 차서 설명을 들었다. 이것은 그들이 찾던 해결책일 수 있었다. 그럼 희망이도 정말 팔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팔과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물건을 짚거나 문을 열거나
간단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비용이었다. 연구 단계인 의수는 상용화되지 않았고 개발 비용은 수억 원에 달했다. 비용 문제가 있지만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희망이의 사례는 우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 교수는 말했다. 김민수가 물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정부 연구기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이가 우리 연구의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면 연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과정은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고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김민수와 이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기회이기도 했다. 생각해볼 시간을 주세요. 김민수가 말했다.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날 저녁, 김민수와 이지연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그들은 정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희망이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정 교수님, 희망이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민수가 전화로 알렸다. 좋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 교수가 물었다. 그렇게 희망이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정 교수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연구기금을 확보했고 희망이를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희망이는 일주일에 2번씩 연구실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초기 의수 모델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는 주로 측정과 준비 작업이었다. 정 교수팀은 희망이의 어깨 근육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센서를 개발했다. 그들은 또한 희망이의 체형에 맞는 의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의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정 교수가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복잡한 기능을 추가해 나갈 겁니다. 2달 후, 희망이의 첫 번째 의수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간단한 기계식 손과 팔로 구성되어 있었고 어깨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다. 자, 희망아, 이제 이걸 착용해볼까? 연구원이 말했다. 의수를 착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이에게 다소 무거웠고 센서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했다. 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팔을 움직이려고 생각해보세요. 정 교수가 지시했다. 희망이는 집중했다. 그녀는 오른쪽 팔을 움직이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의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해냈어, 희망아, 이지연이 외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희망이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팔을 움직였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몸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생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의수는 무거웠고 희망이는 그것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정 교수와 그의 팀은 지속적으로 의수를 개선했다. 그들은 더 가볍고 반응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했으며 센서의 감도도 향상시켰다. 몇 주가 지나자 희망이는 간단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보세요. 어느 날 희망이가 외쳤다. 그녀는 의수로 작은 공을 집어 올렸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큰 승리였다. 이지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잘했어, 우리 딸. 정 교수와 그의 팀은 계속해서 의수를 개선했다. 더 가볍고 더 반응성이 좋으며 희망이의 신체에 더 잘 맞도록 조정했다.
희망이는 그녀만의 특별한 로봇팔을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는 남아 있었다. 의수는 완벽하지 않았고 종종 오작동을 일으켰다. 또한 희망이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해서 새 의수를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연구 프로젝트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의 연구기금은 3년간만 보장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다. 희망이가 6살이 되던 해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가 국제의학 저널에 발표되었다. 한국에서의 소아신경 의수 개발,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논문에는 희망이의 사진과 의수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함되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이 논문은 미국의 한자선 재단의 눈에 띄었다. 뉴림즈, 뉴 라이브즈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재단은 사지결손 어린이들을 위한 의수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였다. 재단의 대표 마이클 존슨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정 교수팀을 만나고 희망이와 그녀의 가족도 만났다. 여러분의 연구와 희망이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재단이 이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마이클이 말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놀라운 희소식이었다. 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는 더 확장될 수 있었고 희망이는 계속해서 최신 의수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마이클이 계속했다. 희망이는 우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국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수와 이지연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딸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고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희망이가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첫날, 희망이는 흥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의수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저 로봇 팔 이상해. 너 진짜 로봇이야. 그거 만져도 돼.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은 때때로 희망이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종종 집에 와서 울곤 했다. 왜 나만 달라야 해요? 왜 나는 팔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가 어느 날 물었다. 김민수와 이지연은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답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희망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안경을 써야 하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야 해. 내가 특별한 건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전을 극복했기 때문이야.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강하고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지연이 설명했다. 희망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학교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희망이는 종종 혼자 놀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이의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수진이는 첫날부터 희망이에게 다가왔다. 안녕, 나는 수진이야. 내 팔 정말 멋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줄래? 희망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수진이의 진심 어린 관심에 기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수에 대해 설명했고 수진이는 진지하게 들었다. 아, 정말 멋있다. 너는 마치 영화 속 슈퍼히어로 같아. 수진이가 감탄했다. 그날부터 희망이와 수진이는 친구가 되었다. 수진이의 친절함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점차 희망이는 반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너희들 희망이의 특별한 팔을 봤어? 그녀는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대. 수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희망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제 그들의 질문은 더 이상 모욕적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정말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어? 아프지는 않아? 다른 팔도 만들 수 있어?
희망이는 자신이 갑자기 반의 스타가 된 것에 놀랐다. 그녀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네, 내가 생각하면 움직여요. 아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좋은 팔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은 점차 나아졌다. 희망이는 친구들을 사귀었고 선생님들도 그녀의 특별한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수 교육 수업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일반 학급에서 보냈다. 의수 덕분에 그녀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희망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는 동안 정 교수팀은 계속해서 의수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희망이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 중이었다. 이번 모델은 이전 것보다 훨씬 가볍고 정교합니다. 손가락 움직임도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정 교수가 설명했다. 희망이는 새 의수를 기다리며 날짜를 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수를 사용하여 간단한 글씨를 쓸 수 있었고 작은 물건들을 집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일상적인 활동들은 어려웠다. 새 의수가 오면 내가 직접 숟가락을 들 수 있을까요? 희망이가 물었다.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정 교수가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의수가 완성되었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정교하고 반응성이 좋았다. 희망이는 연구실에서 첫 시험을 했다. 이제 이 숟가락을 들어볼까요? 연구원이 숟가락을 희망이 앞에 놓았다. 희망이는 집중했다. 그녀는 이제 의수를 작동시키는데 꽤 능숙해져 있었다. 천천히 의수의 손가락이 움직여 숟가락을 잡았다. 할 수 있어, 희망아. 이지연이 응원했다. 희망이는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지만 곧 안정되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연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 이지연과 김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새 의수는 희망이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글씨도 더 잘 쓸 수 있었다. 학교에서도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희망이의 자신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다름에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제 팔은 로봇팔이에요. 정말 멋지죠?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신문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후 전국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두 팔 없이 태어났지만 의수로 새 희망을 찾은 어린 소녀, 이런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이가 7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 교수는 희망이의 생일 파티에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그것은 새로운 의수였지만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신경의수라고 합니다. 희망이의 뇌파를 직접 읽어 움직임으로 변환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미국 재단과 함께 개발한 최첨단 모델입니다. 정 교수가 설명했다. 이 새로운 의수는 이전의 것들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진짜 팔처럼 보였고 반응 속도도 훨씬 빨랐다. 정말 가벼워요. 희망이가 놀라워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의수는 촉감도 전달할 수 있어요. 정 교수가 말했다. 촉감이요? 김민수가 물었다. 네, 의수에 있는 센서가 물체의 질감과 온도를 감지해서 희망이의 신경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희망이가 무엇을 만지는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런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시도해볼까요? 정 교수가 희망이에게 물었다.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구원들이 새 의수를 부착하고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이제 이 공을 만져보세요. 정 교수가 부드러운 고무공을 건넸다. 희망이는 조심스럽게 의수를 뻗어 공을 잡았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느껴져요. 부드러워요.
희망이가 외쳤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이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제 이 얼음을 만져보세요. 정 교수가 얼음 조각을 내밀었다. 희망이는 의수로 얼음을 잡았다. 차가워요. 정말 차가워요. 그녀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이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았다. 우리 희망이 정말 잘했어. 김민수도 가족을 껴안았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정 교수와 연구원들, 그리고 미국 재단의 마이클까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이클이 말했다.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두 팔 없이 태어난 소녀, 7년 후 기적을 경험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뉴스에서는 희망이가 새 의수로 물건을 짚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번진 기쁨의 미소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KBS 특별 다큐멘터리 팀이 희망이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다큐멘터리는 희망이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이지연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됐죠. 하지만 희망이는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김민수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우리 희망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항상 도전했죠.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또한 정 교수와 그의 연구팀의 노력, 그리고 미국 재단의 지원도 조명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 교수가 말했다. 희망이의 경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첨단 의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희망이가 학교 음악회에서 의수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지만 그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희망이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저처럼 특별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의 맑은 눈빛과 결연한 표정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와 기부금이 쏟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용기와 의지력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진정한 기적은 의수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의 불굴의 정신, 그녀의 부모의 헌신, 그리고 그들을 도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었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다른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희망이처럼 자신들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정 교수의 연구는 계속되었고 희망이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신경의수 기술은 더욱 발전했다. 미국 재단은 이 기술을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희망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장애 아동들에게 첨단 의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국에서만 첫 해에 5명의 어린이가 새로운 의수를 받았다. 희망이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을 만나 용기를 주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어느 날 희망이는 병원에서 또 다른 소녀를 만났다. 5살 민지는 교통사고로 양팔을 잃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민지의 어머니가 물었다. 그것은 7년 전 이지연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었다.
희망이는 민지에게 다가갔다. 안녕, 난 희망이야. 너처럼 나도 팔이 없었어. 하지만 봐, 이제 난 특별한 팔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의수로 민지의 손을 잡았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도 괜찮아질 거야. 민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었다. 학교에서도 희망이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담임 선생님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특별 수업을 준비했다. 희망이는 자신의 경험을 반 친구들과 공유했다. 저는 두 팔 없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죠. 그녀는 의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건 제 특별한 팔이에요. 제가 생각하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만지는지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고 희망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친구였다. 희망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하죠. 희망이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을 때 김민수와 이지연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축한 돈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목적지는 미국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였다. 정말요? 디즈니월드에 가요. 희망이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래, 우리 모두 특별한 휴가를 가질 자격이 있어, 김민수가 말했다. 미국 여행은 희망이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다. 디즈니월드에서 희망이는 마법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의수를 사용해 미키마우스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놀이기구를 탔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놀랍게도 디즈니월드의 많은 직원들이 희망이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미국 뉴스에도 소개되었던 것이다. 너는 희망이구나. 한 캐스트 멤버가 말했다. 너의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어. 너는 진정한 공주야. 희망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질 줄은 몰랐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이오닉 파크라는 특별 전시회를 방문한 것이었다. 이 전시회는 첨단 의수와 보조 기술을 소개하는 곳이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특별 손님입니다. 전시회 가이드가 희망이를 소개했다. 한국에서 온 희망이입니다. 전시회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다. 희망이는 자신이 갑자기 유명인사가 된 것 같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다른 의수 사용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에는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기술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그녀는 다리 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다. 그녀는 커다란 커뮤니티의 일부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희망이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희망이의 특별한 팔이라는 제목의 어린이 도서가 되었다. 이 책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다. 정 교수팀은 계속해서 의수 기술을 발전시켰다. 희망이는 정기적으로 연구실을 방문하여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했다. 그녀의 피드백은 연구팀에게 매우 중요했다. 이번엔 더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정 교수가 말했다. 희망이가 더 섬세한 물체도 인식할 수 있도록요.
희망이는 새로운 센서가 부착된 의수를 테스트했다. 그녀는 이제 종이의 질감도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 물속에서도 의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 물속에서도 작동해요. 그녀가 기뻐했다. 이제 수영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정 교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방수 기능도 추가했단다. 내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지. 희망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했다.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김민수와 이지연은 딸의 결정에 감동했다. 그들은 희망이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했다. 희망의 손길이라는 이름의 작은 비영리 단체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의수를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희망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후원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기업들도 후원에 나섰고 정부 기관들도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가 재단 출범식에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했다. 세월이 흘러 희망이는 12살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도전. 그녀는 약간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다. 중학교에서는 더 어려운 과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녀의 꿈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는 의사가 되어 정 교수처럼 의수기술을 연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미 과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생물학과 물리학을 좋아했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정 교수님,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 희망아. 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중학교 입학식 날, 희망이는 새 교복을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학교에 도착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긴장하지 마, 희망아. 넌 할 수 있어. 김민수가 그녀를 격려했다. 그래, 아빠. 저는 할 수 있어요. 희망이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희망이는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 너 희망이지? TV에서 봤어. 한 여학생이 말했다. 응, 안녕. 희망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팔이 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희망이었다.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꿈과 목표가 있는 보통 소녀. 그날 저녁, 희망이는 생각에 잠긴 채 일기를 썼다. 오늘은 중학교 첫날이었다. 조금 긴장됐지만 기대도 컸다. 몇몇 아이들은 나를 알아봤고 내 의수에 대해 물어봤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괜찮다. 이건 내 이야기의 일부니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난 기꺼이 나눌 것이다. 내가 7년 전에 경험한 기적은 단순히 의수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진짜 기적은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 것,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준 것이다. 엄마, 아빠, 정 교수님, 그리고 나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는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희망이의 13번째 생일 파티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정 교수와 그의 연구팀, 미국 재단의 마이클, 그리고 희망이처럼 의수를 사용하는 다른 어린이들. 그것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의 축하였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정 교수가 가져온 새로운 선물이었다. 그것은 희망이를 위한 최신형 의수였다. 이번 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정 교수가 설명했다. 희망이의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공하죠. 희망이는 새 의수를 시험해 보았다. 그것은 이전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작은 구슬을 집어 올리고 심지어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것까지 할 수 있었다. 이건 마치 마법 같아요. 희망이가 감탄했다. 정 교수는 미소 지었다. 마법이 아니야, 희망아. 이건 과학이야. 그리고 이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언젠가는 더 놀라운 것들이 가능해질 거야. 파티가 끝나갈 무렵 마이클이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에 희망센터라는 새로운 연구시설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의수기술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것이며 정 교수님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환호했다. 이것은 한국 의수기술 발전에 큰 도약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마이클이 계속했다. 이 센터의 명예대사로 우리의 희망이를 임명하고 싶습니다. 희망이는 놀라서 입을 벌렸다. 저요? 그래, 희망아.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 우리는 내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길 바라. 희망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방 안에는 기쁨과 희망의 에너지가 가득했다. 그날 밤 희망이가 잠들기 전 김민수는 딸의 방에 들어왔다. 오늘 즐거웠니, 희망아? 그가 물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희망이가 대답했다. 김민수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우리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특별하지 않아요, 아빠.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희망이가 말했다. 김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내가 특별한 이유야. 넌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 희망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 의수를 받았을 때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기적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엄마, 아빠, 정 교수님,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그분들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희망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인간의 손과 기계의 손이 만나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사랑의 표현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희망이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의수를 착용하고 교복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학교에 다녀올게요. 그녀가 현관에서 외쳤다. 이지연이 그녀에게 도시락을 건넸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희망아. 희망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희망이는 걸음을 내딛었다. 그녀의 의수는 태양빛에 반짝였다. 마치 미래를 향한 빛나는 표지판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 팔 없이 태어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적을 만들어낸 소녀였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희망이 있는 한. 서울 외곽의 평화로운 신도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날의 오후였다. 고층 아파트 단지 사이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도시의 한 아파트에는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우와 이지연 부부, 그리고 그들의 진돗개 충성이었다. 강민우는 소방관으로 매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지연은 산부인과 의사로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충성이는 3년 전 제주도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순수혈통의 진돗개였다. 처음에는 이지연이 반대했지만 민우의 설득과 충성이의 영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고 충직한 눈빛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다. 여보, 오늘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이지연이 전화로 물었다. 민우는 소방서에서 장비를 점검하며 대답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대형 화재 대비 훈련이 있어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 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지연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특별한 저녁. 무슨 일이야? 민우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이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집에 와서 얘기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이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배를 감쌌다. 그녀는 2주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아기가 드디어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은 것을. 오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이제 민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시간이었다. 충성이가 이지연에게 다가와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얹었다. 마치 그녀의 기쁨을 이해하는 듯했다. 충성아, 이제 우리 가족이 늘어날 거야. 내가 잘 지켜줘야 해. 이지연이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충성이는 마치 이해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이지연의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아파트는 이제 아기를 맞이할 준비로 가득 찼다. 아기방은 파스텔톤의 벽지와 작은 침대, 그리고 다양한 장난감들로 꾸며졌다. 민우는 휴가를 내고 이지연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다. 여보, 난 정말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지연이 소파에 앉아 말했다. 민우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잖아. 특히 첫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올 수도 있다고.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민우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 아이를 갖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고 마침내 그 기적이 찾아온 것이다. 충성이도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이지연이 충성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충성이는 최근 들어 더욱 이지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밤에는 이지연의 방 앞에서 마치 경비병처럼 지키고 있었다. 그 녀석, 정말 똑똑해. 아기가 곧 태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민우가 과일 접시를 들고 와서 말했다. 그때 갑자기 충성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창가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충성아, 왜 그래? 민우가 충성이에게 다가갔다. 충성이는 계속해서 창밖을 주시하며 짖었다. 그의 온몸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뭐가 보이는 거야? 민우가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였다. 그 순간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지만 순식간에 그 강도가 세져갔다. 지진이야. 민우가 소리쳤다. 이지연은 놀라서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다시 주저앉았다. 움직이지 마. 민우가 이지연에게 달려갔다.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하지만 진동은 점점 더 강해졌고 선반 위의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천장에서는 석고 가루가 떨어졌고 벽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우야. 이지연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민우는 재빨리 이지연을 감싸 안았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충성이는 계속해서 짖으며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왔다. 마치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여보, 충성이가 우리를 밖으로 인도하려는 것 같아요. 이지연이 말했다. 민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진 중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실내에서 대피하는 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들이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가자. 민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충성이를 따라가자. 민우는 이지연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다. 충성이는 계속해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며 때로는 돌아와 그들을 재촉했다. 아파트 복도는 이미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대피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민우가 소방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이 계단으로 향하는 순간 더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고 계단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안 돼. 민우가 소리쳤다. 충성이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향했다. 민우와 이지연은 망설임 없이 그를 따랐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이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비상 계단이야. 민우가 깨달았다. 충성이가 비상 계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그들은 충성이를 따라 비상 계단에 도착했다. 다행히 이 계단은 아직 온전했다. 조심해서 내려가자. 민우가 이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건물은 계속 흔들렸다. 몇몇 계단은 이미 균열이 생겨 있었지만 아직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갑자기 이지연이 배를 잡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지연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여기서. 아기가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지연이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다. 충성이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한 듯 더욱 조급하게 그들을 재촉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하지만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마침내 1층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건물 주변에는 떨어진 잔해들이 있었고 여전히 강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민우가 이지연의 등을 문지르며 말했다. 충성이는 여전히 그들 앞에서 경계하며 길을 인도했다. 그들은 주변의 건물들과 전선주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아파트 단지 중앙 광장으로 가자. 거기가 가장 안전할 거야, 민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광장으로 향하는 도중 갑자기 강한 여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했다. 조심해, 민우가 소리쳤다. 그 순간 그들 옆에 작은 상가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들이 그들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지연아, 민우가 이지연을 밀어내며 소리쳤다. 이지연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만 다행히 떨어지는 잔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우야. 이지연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민우는 콘크리트 잔해에 다리가 깔린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괜찮아, 민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충성이가 민우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도와줘.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지연이 주변을 향해 소리쳤지만 혼란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이지연아, 먼저 가. 민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아기가 중요해. 안 돼. 난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이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때 이지연은 다시 한번 강한 진통을 느꼈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었다. 아기가 정말 곧 나올 것 같아요. 이지연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우는 공포에 질렸다. 그는 자신의 상태보다 이지연과 태어날 아기가 더 걱정되었다. 충성아, 이지연이를 데리고 가, 부탁이야. 충성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민우와 이지연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 민우가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연이를 구해. 마침내 충성이는 결심한 듯 이지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지연의 옷자락을 물고 그녀를 이끌려 했다. 안 돼, 민우를 두고 갈 수 없어. 이지연이 충성이를 뿌리치려 했다. 그때 갑자기 다시 강한 여진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근처의 또 다른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지연아, 제발, 민우가 간절히 외쳤다. 아기를 생각해. 이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곧 도움을 데려올게요. 약속해요. 충성이는 이지연을 조심스럽게 인도하며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지연은 고통스러운 진통 속에서도 충성이를 따라 움직였다. 그들이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에 도달했을 때 이지연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충성아, 난 더 이상 못 가겠어. 이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충성이는 이지연의 곁에 앉아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결단이 섞여 있었다. 이지연의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는 이제 아기가 정말 곧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떡하지, 여기서 출산할 순 없어. 이지연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의사였지만 자신의 출산을 스스로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험했다. 충성이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는 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충성아, 조용히. 이지연이 주변의 위험을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충성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짖으며 주변의 관심을 끌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멀리서 구조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누구 있나요? 소리가 들리면 대답하세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이지연이 마지막 힘을 모아 소리쳤다. 충성이는 계속해서 짖으며 구조대원들의 방향을 향해 달렸다가 다시 이지연에게 돌아왔다. 그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며 구조대원들을 이지연에게 인도했다. 여기 임산부가 있습니다. 빨리 의료진을 불러주세요. 구조대원이 무전기를 통해 전달했다. 이지연은 마침내 안도감을 느끼며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충성아. 구조대원들은 이지연을 빠르게 임시 의료 텐트로 옮겼다. 다행히 근처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진통이 얼마나 자주 오나요? 의사가 이지연에게 물었다. 약 3분 간격이요. 이지연이 대답했다. 제 남편이 잔해에 깔려 있어요. 도와주세요. 충성이는 여전히 이지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어떤 의료진도 이지연에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며 지켜보았다. 우선 산모와 아기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남편분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즉시 구조팀을 보내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이지연은 최대한 정확하게 민우의 위치를 설명했다. 구조팀 일부가 즉시 그 방향으로 향했다. 아기가 나올 준비가 되었네요. 이제 최대한 편안하게 있으세요. 의사가 말했다. 충성이는 계속해서 이지연의 곁을 지켰다. 그의 존재는 이지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출산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분 후 이지연의 아들이 세상의 빛을 보았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텐트 안을 가득 채웠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이지연에게 건넸다. 이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아기는 건강했지만 민우가 걱정되었다. 충성이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충성아,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네. 이지연이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때 텐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중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우일까? 충성이도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텐트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충성아, 이지연이 불렀지만 충성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몇 분 후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텐트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충성이. 이지연은 숨을 멈췄다. 들것 위에는 민우가 누워 있었다. 그의 다리는 심하게 다쳐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민우야. 이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민우는 약하게 고개를 돌려 이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괜찮아, 난 괜찮아. 그가 운이 좋았어요. 구조대원이 설명했다. 콘크리트 잔해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심하게 눌리지는 않았어요. 다리에 골절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이지연의 품에 안긴 아기에게 향했다. 우리 아기. 이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아들이에요. 건강해요. 충성이는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핥았다. 민우는 약한 손길로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충성아,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그로부터 3일 후, 지진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도시. 이지연과 아기는 인근 도시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민우도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진돗개 영웅, 지진 속에서 가족을 구하다. 충성이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그가 출산을 앞둔 여성을 구하고 잔해에 깔린 소방관을 찾도록 도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병원 병실에서 이지연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충성이는 병실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병원 측에서는 원래 동물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충성이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이지연이 물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영웅이 어때요? 우리 아들은 폐허 속에서 태어난 작은 영웅이니까.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영웅 좋은 이름이네요. 충성이는 마치 이름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충성이, 너는 우리 가족의 진정한 영웅이야. 민우가 충성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방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기는 매우 건강하고 강 씨의 다리도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우가 답했다. 의사는 충성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녀석이 바로 그 유명한 진돗개군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예요. 네, 우리 충성이에요. 이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의사가 나간 후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지진의 상처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 아파트는. 민우는 이지연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함께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충성이가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와 머리를 민우의 손에 기대었다. 그래, 충성이도 있지. 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주일 후 민우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임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작았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영웅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충성이는 변함없이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충성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지연이 작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민우는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천천히 회복 중이었다. 그래요. 충성이는 그냥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충성이는 영웅이의 작은 요람 옆에 누워 마치 경비병처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즉시 일어나 경계태세를 취했다.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그들의 임시 거처를 찾아왔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 씨, 이지연 씨.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두 분과 충성이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우와 이지연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통령이요. 민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충성이의 영웅적인 행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대통령께서도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 희망의 상징이 된 충성이를 직접 만나고 표창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충성이는 마치 대화 내용을 이해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언제 만나 뵙게 되나요? 이지연이 물었다.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요. 물론 교통편과 모든 준비는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강민우 가족은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청와대 직원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특히 충성이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은 민우와 이지연 그리고 작은 영웅이를 안고 있는 그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충성이군요. 충성이는 조용히 민우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주변 환경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충성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인의 정신,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국민영웅 메달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특별히 디자인된 메달을 충성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충성이는 마치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있었다. 또한 강민우 씨와 이지연 씨에게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주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우와 이지연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저희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모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이의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는 또한 충성이의 용기를 기리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정되었고 그 수익금은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다. 2주 후 강민우 가족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그것은 그들의 옛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안전한 곳이었다. 정원도 있어 충성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다. 이게 다 너 덕분이야, 충성아. 민우가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충성이는 꼬리를 흔들며 정원을 뛰어다녔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한 것 같았다. 민우의 다리는 점점 회복되고 있었고 그는 곧 소방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연은 아직 육아 휴직 중이었지만 병원에서 계속해서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민우는 재난 대비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시민들을 위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지연은 재난 상황에서의 출산과 영유아 케어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충성이는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길에서 만나면 사진을 찍고 싶어 했고 특히 아이들은 충성이를 만지고 싶어 했다. 충성이는 그런 관심을 조용히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의 주요 임무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민우는 지역 소방서에서 열리는 안전교육 행사에 충성이를 데려갔다. 많은 아이들이 충성이를 보기 위해 모였다. 이 친구가 바로 영웅 진돗개 충성이에요. 민우가 아이들에게 소개했다. 충성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행동하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충성이를 바라보았다. 충성이는 어떻게 지진이 올 것을 알았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동물들은 우리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개들은 땅의 미세한 진동이나 소리, 냄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충성이가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충성이는 마치 동의하는 듯 짖었고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몇 달이 지나고 영웅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단어는 놀랍게도 충성이었다. 이는 민우와 이지연을 깜짝 놀라게 했다. 충성이는 영웅이의 성장 과정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영웅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충성이는 그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영웅이가 넘어지면 충성이는 즉시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고, 영웅이가 울면 충성이는 민우나 이지연에게 달려가 알렸다. 충성이와 영웅이의 관계가 정말 특별해요. 이지연이 어느 날 저녁 민우에게 말했다. 마치 충성이가 영웅이의 수호천사 같아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성이는 영웅이를 자신의 새끼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진날 자신이 구한 아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 봐요. 이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충성이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불가사의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한 행동이었죠. 충성이는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특별한 개일지도 모르겠어요. 충성이는 마치 그들의 대화를 이해한 듯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